때는 후한 말. 태평성대라 불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고 궁궐엔 간신이 가득했고 백성은 배를 골고 있었으며 강호는 핏물로 젖어가고 있었다. 황제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관료들은 금을 탐했고 지방은 도적대가 창궐했다. 이때 한 사내가 하늘을 대신해 세상에 외쳤다. 창천은 이미 죽고 황천이 다시 열린다. 기해년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이니 모든 이가 이 깃발 아래 모여라. 그가 바로 장각. 태평도를 창시한 그는 1000명을 들먹이며 봉기를 일으켰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였다. 그들은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두르고 외쳤다. 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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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건적의 난. 천하에 흩어진 병사들이 모이고 조정은 긴급하게 포고를 내린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자에겐 땅과 명예를 주겠노라고.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정규군은 허약했고 지방 호족들은 눈치를 보았으며 도적은 산을 차지하고 백성을 노렸다. 바로 이 혼란의 시작 속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든다. 그의 이름은 유비. 자 유현덕이라 불린 그 사내는 탁현 출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삼배를 짜고 집신을 팔아 아들을 길렀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자라 비록 가난했지만 그 눈빛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장차 대업을 이룰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나일지니. 그 말에 동네 어른들이 비웃었지만 유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에겐 둘도 없는 벗이 있었다. 관우, 붉은 얼굴과 길게 흘러내린 수염을 가진 사내. 침착하지만 강하고 말은 적지만 마음은 깊었다. 그리고 장비, 우렁찬 목소리와 들소 같은 기세를 가진 맹장.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했지만 누구보다 의리가 깊었다. 이 세 사람은 복숭아꽃이 흐드러진 정원에서 맹세를 한다.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으나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도원결의. 삼국지의 첫 장을 연 전설의 순간이었다. 유비는 병사 며칠 모아 황건적 진압에 나선다. 수만의 병력은 없었지만 그에겐 백성을 위한 뜻이 있었다. 전장에서는 장비가 창을 들고 먼저 뛰어들었다. 형님, 내가 먼저 갑니다. 관우는 묵묵히 뒤를 따랐다. 청룡 원월도는 적들을 베어넘겼고 그의 눈빛은 검보다 날카로웠다. 유비는 중심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외쳤다. 이 싸움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저들의 칼날은 탐욕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칼은 정의를 위한 것이다. 황건적은 흩어졌고 유비는 지방관청의 공을 보고했다. 그러나 권력은 그를 곱게 보지 않았다. 어디 무지렁이 서민이 공을 논하느냐. 그대는 떠나라. 그리하여 유비는 관직을 얻지 못하고 다시 떠돌게 된다. 하지만 민심은 그를 기억했다. 황건적에게 고통받던 우리 마을을 구한 건 조정이 아니라 유비라는 사내더라. 불빛 아래 유비는 말없이 집신을 꿰고 있었다. 관우는 묻는다. 형님,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유비는 짧게 대답했다. 백성이 울고 있기에. 황건의 난은 진압됐지만 천하는 여전히 혼란했고 유비는 아직 세상의 이름을 알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난 그 순간 그는 느꼈다. 나의 칼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 혼란의 끝에서 반드시 내 손으로 정의를 세우리라. 황건의 깃발은 사라졌지만 천하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트는 빛 하나. 그것이 바로 훗날 촉한을 세우고 천하 삼분지계의 씨앗이 되는 유비의 처음이었다. 황건의 난이 겨우 진압된 후 천하에는 잠시 숨 고르듯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고요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앞둔 불길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깨운 자. 바로 동탁. 한나라 조정은 황건의 난으로 휘청였고 하늘의 대리자라던 황제는 병에 쓰러져 있었다. 그러자 환관들과 외척은 권력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고 궁궐 안은 칼날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 틈을 타 한 사내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 낙양으로 진입한다. 서량에서 궁벌로 이름을 떨치던 동탁이었다. 황제는 이미 병들어 있었고 그를 폐위시키고 어린 황제를 옹립하며 동탁은 조정의 실권자가 된다. 하지만 그가 세운 정치는 그 무엇보다 잔혹했다. 나를 거스르는 자는 모두 죽는다.
장수는 거리에 매달렸고 관료는 입을 다물었다. 백성은 동탁을 호랑이라 불렀고 모든 이들이 떨었다. 그러나 그 폭정 앞에 감히 칼을 든 자가 있었다. 그 이름 조조. 조조는 원래 환관의 자손이란 출신으로 조정 내에서 천대를 받았지만 탁월한 지략과 결단력으로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그는 혼자 단검을 품고 동탁을 암살하려 했다. 그러나 실패하고 도망친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의 실패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이 천하 언젠가 내가 바로잡겠다. 그는 전국을 돌며 영웅들을 규합하기 시작한다. 이때 조조의 뜻에 호응한 또 다른 이름. 원소. 사람들은 그를 사대부 중의 사대부라 불렀다. 사서삼경을 외우고 문무를 겸비한 귀족. 그는 조조와 함께 반동탁 연합군을 조직한다. 천하의 제후 18명이 모여 공동의 적 동탁을 치기 위해 나선다. 그 전쟁은 격렬했고 중원은 다시 불타올랐다. 그러나 연합군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겉으론 하나였지만 속으론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한 사내가 눈에 띈다. 말을 타고 천군만마를 뚫고 들어가는 자. 창을 휘두르면 수십을 베어내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병사들이 도망쳤다. 그 이름. 여포. 동탁은 여포를 양자로 삼고 그에게 최고의 명마 적토마를 내준다. 여포는 강하고 거칠고 무엇보다 위험했다. 그는 명령에는 따랐지만 그의 눈빛은 늘 칼날처럼 날이 서 있었다. 조조는 그를 보며 말했다. 그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칼이다. 언젠가 그 칼이 주인을 찌르리라. 그리고 그 예언은 머지않아 실현된다. 동탁은 점점 더 폭정을 강화했고 백성들은 기름 대신 피로 등을 밝히며 밤을 지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궁 밖은 굶주림과 절망뿐이었다. 이때 왕윤이라는 관료가 조용히 여포에게 속삭인다. 장군. 호랑이는 강하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소. 그러나 배은망덕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마련이지요. 여포는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주군인 동탁을 결국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 동탁은 죽었지만 천하는 평화를 찾지 못했다. 조조는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원소는 북방을 장악했다. 유비는? 그는 작은 군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뜻이 있었다. 제갈량이 말한 바는 이 시점에서도 유효했다. 천하의 진정한 주인은 백성을 생각하는 자여야 한다. 세상엔 영웅이 많다. 조조, 원소, 여포. 하지만 나는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 권력이 아닌 정의를 위해, 백성을 위해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라. 이제 판이 깔렸다. 천하는 셋으로 나뉘고 그 가운데 내가 서리라. 낙양의 궁궐. 화려한 기와 아래 소년 황제는 외롭게 앉아 있었다. 천자의 옥좌. 하지만 그 옥좌는 빈 껍데기였다. 그 옆에서 모든 것을 장악한 사내. 그가 바로 조조였다. 동탁이 죽은 후 혼란의 틈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온 건 조조였다. 그는 곧바로 황제를 옹립하고 그 이름 아래 전국의 명분을 모은다. 나는 황제를 지킨 충신일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진짜 권력자는 조조였다. 조조는 군제, 세제, 내정까지 개혁했다. 병농일치제를 도입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농민에게 땅을 나눠주었다. 그렇게 그는 병력을 모으고 백성의 지지를 얻으며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을 실현해갔다. 하지만 그에게도 두려운 적이 있었다. 바로 북방을 장악한 귀족 원소. 그는 사대부의 혈통, 귀족 출신 제후들의 구심점이자 문무를 겸비한 자였다. 조조는 생각했다. 이 판을 이기려면 천하의 중심을 내가 먼저 잡아야 한다. 그는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며 정적들을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해간다. 한편 유비는 어땠을까? 그는 조조 밑에서 잠시 관직을 맡았으나 곧 진실을 깨닫는다. 조조는 황제를 이용해 세상을 쥐려는 자다. 유비는 도망쳤다. 관우와 장비도 그를 따랐고 세 사람은 다시 떠돌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떠돌 속에서도 유비는 결코 뜻을 꺾지 않았다.
그는 백성을 이끌며 병사를 모으고 자신만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다. 조조와 원소. 두 거인의 대결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른바 관도대전. 원소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는 소수의 정예병으로 맞섰다. 무기, 병력, 물자. 모든 면에서 원소가 앞섰다. 하지만 조조에겐 책략이 있었다. 그는 원소의 보급로를 끊고 적장들을 이간질했으며 모든 전투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했다. 결정적인 순간 조조는 기습을 감행해 원소의 군량을 태워버린다. 그 한 방으로 전세는 뒤집혔다. 원소는 패배했고 북방은 조조의 손에 들어간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제 진짜 천하의 주인이 등장했구나. 유비는 이 전쟁에서 소외되었고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서주의 태수 도겸을 만나 잠시 평안을 얻는다. 도겸은 병석에 누우며 유비에게 말한다. 백성을 맡아주시오.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사람을 위하는 분이오. 유비는 망설였지만 결국 결단한다. 그렇게 서주를 다스리게 된 유비. 그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병사들의 신망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만의 기반을 다져간다. 하지만 조조는 가만두지 않았다. 조조는 부친의 죽음을 빌미로 서주로 진격한다. 도시는 불타고 유비는 고작 몇 천의 군사로 대군을 상대해야 했다. 결국 유비는 성을 잃고 다시 떠돌게 된다. 그날 밤 강가에서 유비는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장비는 분노했고 관우는 침묵했다. 유비는 말했다. 진심만으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위공이라 칭하고 천자의 모든 명을 대신에 발령했다. 내가 곧 황제다. 그 이름만 빌렸을 뿐. 이제 천하는 조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그를 멈추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 이름. 유비, 손권 그리고 와룡 제갈량. 천하는 조조의 손으로 기울고 있었다. 황제를 옆에 둔 그에게 대적할 자는 없었다. 북부는 이미 조조의 땅. 원소는 관도대전에서 무너졌고 그 아들들조차 서로 다투며 허망하게 몰락했다. 그 한편 떠도는 자 한 명이 있었다. 수없이 패배하고 성을 잃고 형제들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던 사내. 그는 여전히 유비였다. 이제 유비에겐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가 정착한 곳은 형주. 조조가 무섭게 남하하고 있었고 유비는 피난민을 이끌고 겨우 몸을 숨겼다. 그러나 한 사람의 등장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그 인물의 이름은 제갈량. 와룡, 즉 누워있는 용이라 불리던 자. 세상은 그를 미친 선비라 했고 산속에서 책만 읽는 괴짜라고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다. 제갈량을 얻는 자 천하를 얻을 것이다. 유비는 산속 외딴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간다. 첫 번째 허탕, 두 번째 낮잠 중, 세 번째 마침내 마주한 그날. 제갈량은 조용히 차를 내리고 지도와 책들을 펼쳐 유비에게 묻는다. 공명, 천하가 어지러운데 어찌해야 한다 보시오? 제갈량은 대답했다. 조조는 위를 쥐고 손권은 오를 지키고 공께서는 익주와 형주를 차지해야 합니다. 천하 삼분직의 이 땅은 나뉘고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유비는 제갈량을 스승이자 책사로 삼는다. 형주에 발을 붙인 유비는 점점 명망을 얻는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고 장비는 내정을 맡으며 군사를 다스린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한다. 조조는 남하하며 형주를 위협했고 유비는 도망치듯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 와중에도 그는 수만의 백성을 이끌고 함께 이동했다. 혼란 속에서도 노인과 아이, 농부와 장인을 데리고 함께 떠난 이들은 내 나라의 백성이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인덕에 감동했고 점점 군주 유비에 대해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강릉에 도착해 강동의 제후 손권과의 회담을 갖는다. 적벽대전을 앞둔 대연합. 제갈량은 손권과 주유를 설득했고 유비는 손권에게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조조는 강남을 삼키고 그 다음은 귀하여
그렇게 유비는 외교와 신의를 바탕으로 강동과 동맹을 맺는다. 하지만 유비는 단지 조조를 막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익주를 향하고 있었다. 지금의 사천 지방, 풍요로운 곡창지대이자 전략적으로도 천하를 보는 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땅. 제갈량은 말했다. 공께서 이곳을 손에 넣지 않으면 천하 삼분지계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익주로 향한다. 처음엔 평화롭게 접근했다. 태수 유장은 유비를 반기고 군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익주의 신하들은 속으로 떨었다. 그는 호랑이다.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언젠간 덮칠 것이다. 드디어 유비는 칼을 빼든다. 내부 반란을 일으키고 장비와 관우가 협공하여 성을 포위한다. 몇 개월간의 포위와 교전 끝에 유장은 항복하고 익주는 유비의 손에 들어간다. 그날 유비는 유장을 살려주며 말한다. 그대는 나에게 나라를 준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맡긴 것이요. 백성들은 유비를 환영했고 촉의 기반은 단단히 세워졌다. 그리하여 드디어 유비는 스스로의 나라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시야엔 천하가 있었다. 조조는 북방을 정리하고 마침내 천하를 향한 마지막 수를 꺼낸다. 그는 황제의 명을 앞세워 형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곧바로 장강을 건너 남쪽 강동으로 진격한다. 수십만 대군, 강화와 무창을 거쳐 손권의 근거지 오를 향해 밀려든다. 천하는 긴장한다. 강남마저 무너진다면 조조는 진정한 천하의 지배자가 된다. 강동의 젊은 군주 손권. 그는 회의장에 모인 장수들과 고심에 빠진다. 조조는 위대한 장수다. 그러나 우리 강동은 아직 젊고 피 끓는 장수들이 있다. 우리가 물러선다면 끝은 없다. 그 말에 장수들은 우레처럼 외쳤다. 싸웁시다 주공. 이때 형주에서 찾아온 사내가 있었다. 검은 갓을 쓰고 깃털 부채를 든 청년 책사. 그가 바로 제갈량이었다. 그는 손권 앞에서 천천히 말을 꺼낸다. 조조는 북방을 평정했지만 남방의 물과 바람은 모릅니다. 그 대군은 자만했고 병사들은 피곤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손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유비와 손권은 오늘부로 형제가 된다. 유비의 군과 손권의 군, 두 세력이 드디어 연합한다. 그 중심의 선자는 손권 진영의 총사령관 주유와 제갈량이었다. 두 사람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조조를 막는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맞잡는다. 겨울, 장강은 얼지 않았고 강 위엔 조조의 전선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 수는 80만이라 전해졌다. 하지만 실상은 병든 자 많고 수송에 지친 병력들. 주유는 말한다. 불이 필요하다. 바람이 동남풍이 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제갈량은 기도한다. 3일 후 동남풍이 불 것이다. 모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해진 그날 정말로 바람이 불었다. 황계는 항복을 가장하고 화약을 실은 배들을 조조의 수군에 바짝 붙인다. 그리고 순간 장강 위가 불바다가 된다. 불은 배를 타고 옮겨 붙고 폭풍은 불꽃을 밀어붙인다. 조조의 수군은 혼란에 빠졌고 퇴로도 없었다. 조조는 당황하며 도망치고 숲속으로 이어진 길마저 불에 타거나 습지에 잠긴다. 수십만 대군이 단 한밤에 무너진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유비에게 형주 남부의 영토를 안겨주고 손권에게 강남 방어선을 지켜낸 성과를 준다. 제갈량은 말없이 부채를 접는다. 이제 천하는 셋으로 나뉠 것이요. 유비는 말없이 장강을 바라본다. 그 불타던 강물 위 그는 천하를 향한 꿈을 더욱 굳힌다. 적벽의 불길은 강을 삼켰지만 천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벽 이후 유비는 형주 남부를 얻고 조조의 잔존 세력을 몰아내며 입지를 다져갔다. 관우는 공안에서 형주의 북방을 지켰고 장비는 남군에서 병력을 다듬었다. 제갈량은 내정을 맡아 부국 강병을 이뤘다. 세상은 유비를 이렇게 불렀다. 떠돌이의 신세였던 사내, 이제는 천하를 논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나 이 평온함이 오래 갈 리 없었다. 관우는 형주의 수호신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기세로 조조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북으로 진군하여 위나라의 방어 거점 번성을 포위한다. 백성을 해치는 조조의 목을 반드시 베겠다. 조조는 초조해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건 그 틈을 타 움직인 또 다른 세력, 손권이었다. 손권은 형주를 두고 유비와 미묘한 긴장 상태였다. 그는 조조와 비밀리에 결탁해 관우의 배후를 찔렀다. 관우는 퇴로를 잃고 고립되었다. 결국 관우는 아들 관평과 함께 손권의 군에 포로로 잡힌다.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말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목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관우는 참수당한다. 이 소식이 익주에 도착했을 때 유비는 무너졌다. 형제여 도원에서 함께 맹세하던 그날을 기억하는가? 너 없는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는 관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를 탓했다. 그리고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장비는 유비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형님, 나 장비가 직접 손권의 목을 가져오리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너무 거칠었다. 출정 직전 장비는 부하들에게 엄한 군유를 내렸고 결국 그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 관우를 잃고 장비마저 잃은 유비. 그의 두 어깨는 이제 형제들의 무게로 무너질 듯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한나라의 후예이신 공께서 지금 이 혼란을 정리하고 백성을 지킬 때입니다. 왕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유비는 황제에 즉위한다. 연호를 장무라 하고 국호를 한이라 하니 세상은 그를 촉한의 황제라 불렀다. 유비는 형제들의 복수를 맹세한다. 손권은 화해를 청했지만 그의 마음엔 이미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관우의 원수를 장비의 피값을 결코 용서치 않겠다. 그리하여 유비는 촉의 대군을 이끌고 동호로 향한다. 그 전쟁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릉대전의 시작이었다. 촉한의 황제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잃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인자한 군주가 아니었다. 눈빛은 매서웠고 말은 짧아졌으며 손에는 복수의 칼이 들려 있었다. 그가 말한다. 손권은 나의 형제를 죽였다. 그 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제갈량은 전쟁을 반대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폐하. 하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다. 제갈공명, 그대는 충신이니 옳은 말하였지만 형제의 피를 눈앞에 두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유비는 10여만의 군사를 이끌고 동호로 진격한다. 병력은 많았지만 군심은 불안했고 더위와 지형은 아군에게 불리했다. 오나라의 총사령관 육소는 철저하게 방어를 택한다. 촉군은 피로하다. 땅은 좁고 길은 험하다. 기다리면 불이 나를 도울 것이다. 유비의 군은 깊은 협곡을 따라 진을 친다. 그러나 그건 불의 함정이었다. 육소는 마침내 기회를 잡고 사방에서 불을 질렀다. 촉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좁은 골짜기 속에서 군사들은 도망치지 못한다. 수만의 병사가 죽고 말은 울부짖고 대지는 타들어간다. 유비는 가까스로 몸을 피하지만 전쟁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의 병력은 절반도 돌아오지 못했고 그의 명성도 바닥에 떨어진다. 전쟁 후 유비는 백제성에 머문다. 그는 말을 줄였고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날마다 관우와 장비의 이름을 부른다. 병은 깊어졌고 사람들은 황제가 시름시름 앓는 걸 두려움 속에 지켜본다. 제갈량이 찾아간다. 폐하, 백성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유비는 힘겹게 웃는다. 공명, 이제 이 나라는 그대의 것이다. 내 아이 유선 부탁하노라.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선을 불러안고 말한다. 너는 부디 백성을 편안히 하라. 나라를 지키는 자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유비는 별빛이 흐르는 밤 복숭아꽃이 피던 정원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곳엔 관우와 장비가 함께 웃고 있었다. 촉한의 초대 황제 유비. 그의 인생은 눈물과 의리 그리고 복수와 회한으로 끝을 맺는다. 유비가 떠난 후 촉한은 위태로웠다. 어린 유선은 어리숙했고 관료들은 분열되려 했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조정 한가운데 선자. 바로 와룡 제갈량이었다. 그는 황제에게 절을 올리고 말했다. 폐하, 저는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뜻을 담아 출사표를 올리옵니다. 그리하여 그 유명한 출사표가 세상에 울려 퍼진다. 신은 미쳐나오나 충심은 하늘을 찌르고 유비 황제의 뜻을 이어 위나라를 멸하고자 하나이다. 제갈량은 철저한 병참 계획과 정예병으로 기산 전투에서 위나라를 압박한다. 그 앞에 선자 위나라의 또 다른 기제 사마이. 두 사람은 말보다 침묵과 계산으로 싸운다. 제갈량은 지형을 이용해 군량을 확보하고 성체를 짓고 병사를 양성하며 촉의 기세를 되살린다. 그러나 사마이는 요지부동, 철통같이 방어하며 제갈량을 지치게 만든다. 한편 남쪽에서는 남만의 왕이라 불리는 맹획이 반란을 일으킨다. 제갈량은 직접 남하하여 진압에 나선다. 하지만 그는 무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았다. 맹획을 7번 사로잡고 7번 풀어주며 마음을 얻는다. 마침내 맹획은 말한다. 제갈 공명은 사람의 마음까지 얻는 자다. 나의 목숨은 공명께 바치겠소. 남만은 귀순했고 촉한의 남방은 안정을 되찾는다. 제갈량은 다시 북벌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미 병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밤 별을 보고 낮에는 병사들의 진두에 섰다. 위군은 두려워했고 사마이는 감히 야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오장원. 그곳에서 제갈량은 마지막 진을 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 하늘이 내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이 천하를 바르게 만들 수 있었거늘. 그날 밤 별이 떨어졌다. 제갈량은 백성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는 칼로 싸우지 않았다. 지혜로 나라를 지켰고 도리로 사람을 움직였다. 제갈량. 천하를 밝히는 마지막 별, 그 별은 오장원에서 지고 말았다. 오장원의 별이 진 후 천하는 또 한 번 혼돈에 빠졌다. 유비도 없고 제갈량도 없고 그들의 뜻을 이을 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메우는 자가 있었다. 그 이름 사마이. 사마이는 위나라 조정에서 중용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말을 아꼈다. 황제의 명도 따랐고 조조의 아들 조비, 조예, 조방까지 3번의 왕을 섬겼다. 그러나 그는 결코 충신이 아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편촉은 제갈량이 남긴 유지를 이어 장완, 비의 강유 등이 국정을 맡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공명만큼의 무게를 지니진 못했다. 촉한의 황제 유서는 방탕에 빠졌고 정치는 문란해졌다. 공명이 계시던 때가 그립구나. 백성들의 탄식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강유는 제갈량의 뜻을 받들어 여러 차례 북벌을 감행했지만 사마이의 방어는 철벽이었다. 위나라 조정은 조씨 일가의 피로 이어졌지만 사마이는 조용히 그 틈을 파고들었다. 조방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전국은 혼란스러워졌다.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있었고 그 틈을 타 정권을 잡은 자들은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이가 다시 군복을 입고 나타난다. 그의 군세는 삽시간에 조정을 덮었고 정적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나는 황제를 보좌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모두는 알았다. 그는 이제 위나라의 진짜 주인이었다. 한편 손권이 죽자 오나라도 혼란에 빠졌다. 세자의 암투, 장수들의 반란, 지방의 불만이 겹쳐 강동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백성은 굶주리고 손씨 왕조는 쇠락하고 있었다. 강유는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저항하며 백성을 이끌었다. 그는 함정을 파고 계곡을 이용해 매복을 펼치며 촉한의 군사적 전통을 마지막까지 이었다. 그러나 백성은 지쳤고 물자도 끊기고 내부에서는 이미 사기를 잃은 자들이 생겨났다. 사마이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사마사 그리고 손자 사마염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황제의 칭호를 꿈꾼다. 조씨 일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천하는 사마가의 것이다. 별은 졌고 칼은 녹슬었다.
유비의 뜻은 무너졌고 조조의 야망은 전해지지 않았으며 송권의 피는 혼란 속에 희석되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이 열린다. 제갈량이 세운 촉하는 그가 떠난 뒤 수십 년간 겨우 버텼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자, 유비의 아들 유선.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달랐다. 정치엔 무능했고 정신은 나약했으며 왕으로서의 의지는 없었다. 백성은 떠났고 신하들은 갈라졌으며 무장은 목숨을 걸고도 나라를 지킬 이유를 잃어갔다.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은 드디어 그 야망을 드러낸다. 그는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 조안에게 양위를 요구하고 형식상 위를 계승해 새로운 왕조진을 세운다. 천하의 명분은 이제 조씨에서 사마씨로 넘어왔다. 진나라의 대군은 서쪽으로 움직인다. 촉의 마지막 장수 강유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만 백제성, 낙성, 장안 모든 방어선이 무너진다. 강유는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으나 유선은 항복을 택한다. 내게는 더 이상 백성을 지킬 힘이 없다. 유선은 진나라 조정에 끌려와 사마염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그는 뜻밖에도 진나라 궁정에서 편안한 대접을 받는다. 오히려 스스로 노래를 부르고 유희를 즐기며 타국의 조정에서 삶을 이어간다. 그 모습을 본 진나라 관리가 조롱하듯 묻는다. 그대는 나라를 잃고도 일이 즐거운가? 유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촉은 작고 진은 크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그 대답은 촉의 마지막 황제가 스스로 전쟁을, 백성을, 나라를 잊었다는 선언이었다. 촉한이 멸망한 지 16년 후 진은 마침내 동호를 정벌한다. 송권 사후 왕위는 혼란 속에 여러 왕자가 나뉘어 싸웠고 장수들은 자신들끼리 반란을 일으켰다. 강동의 백성들은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었다. 진의 대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오나라 황제 손호는 백기를 든다. 삼국 중 마지막 나라 그마저도 무너졌다. 서기 280년 사마염은 공식적으로 천하를 통일한다. 삼국지 세 나라가 갈라졌던 땅은 하나의 칼 아래 다시 모였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번영의 시작이 아니었다. 곧바로 진은 내란에 휘말렸고 사마시조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삼국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살아남았다. 유비, 조조, 손권, 관우, 장비, 제갈량, 조은, 황충, 여포, 사마이. 그들은 모두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었고 또한 수천 년 후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오디오북이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을게요.